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경제 뉴스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 주간 뉴스 브리핑 7월 셋째 주입니다. 한국이 망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류의 제목들이 많은데요. 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불안, 공포, 두려움을 조장하는 방송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걱정, 두려움, 공포에 대한 이야기에 우선 걱정이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두려우니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들이 경제에 이런 분야에서 특히 많아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르니까 뭐 부동산이 폭락한다. 물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는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아파트 폭락하지 않는다. 조정은 물론 받겠지만 폭락하지 않는다. 자, 서울 아파트가 폭락할 것이다. 그런 방송들 많았습니다. 요즘 쑥 들어갔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면 외국인의 자금이 대거 이탈해서 한국 증권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지금 이미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 0.5% 정도 한국 금리가 높습니다. 지금 외국인 자금이 금리 역전 때문에 대거 이탈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 자금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최근에도 한참 외국인 자금이 나갔죠. 그렇지만 이것이 금리 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금리가 올해 한 두 차례 정도 0.25씩 올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로 할 때 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물론 금리 차가 한미 금리 차 역전 현상이 심해지면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도 그냥 있지는 않죠. 제반 여건들을 다 따지고 살펴가면서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리가 역전된다,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폭락한다, 지금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역전되니까 주가가 폭락한다, 이런 또 방송들은 또 요즘 사라져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는 있죠. 금리가 1% 차로 이제 더 크게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이다. 그때 가봐야 알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엔 또 이런 방송들도 있습니다. 한국이 뭐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의 불황이 시작됐다. 경제 좋지 않습니다. 내수 경제 좋지 않죠. 이 한국이 일본의 장기 불황에 이게 시작됐다 하는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느끼는 실물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론과 현실은 또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에 관련된 뉴스들 중심으로 한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 두려움, 걱정들을 조장하는 이런 방송들에 조금 대응을 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우선은 신나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산 세탁기 승승장구, 이런 기사인데요.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LG전자, 삼성전자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의 판매에서 미국의
우리 기업들의 최대 경쟁 기업은 바로 월풀인데, 이 월풀을 코가 납작하게 누르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삼성전자, LG전자의 미국 수출 세탁기에 대해서 이 월풀에서, 경쟁 기업인 월풀에서 제소를 했죠.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달라고. 당연히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되었고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이 LG전자,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해서 무려 뭐 20%가 넘는 관세를 매겼고, 그것도 연간 120만 대만 수입해라. 이 연간 120만 대를 넘는 물량,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첫해 50%, 2년째 45% 등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월풀에서는 쾌재를 불렸겠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월풀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은 작년 1분기에 비할 때 무려 6,400만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완전 그냥 개박살 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월풀의 세탁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무려 30%나 올랐는데, 물론 이제 LG전자, 삼성전자의 세탁기도 올랐지만 뭐 10%대 정도 올랐습니다. 무려 한국산 세탁기보다 2배 이상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즘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보호무역주의를 쓰죠. 그래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게 철강이나 알루미늄 요런 품목들에 막 이제 관세를 크게 부과했습니다. 관세를 크게 부과하니까 당연히 그 가격이, 소비재가가 올라가지고 관세가 이제 크게 부과하니까, 월풀이나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핵심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 가격, 세탁기 생산하는 세탁기 가격 자체가 크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 결국 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월풀이 LG전자와 국내산 우리 한국의 제품들의 엄청난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에서 크게 밀렸다,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미국 이제 시장 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올해 1분기 생활 가전 시장에서 이 점유율 1등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세탁기 부분. 그 다음에 LG전자는 점유율 16.5%로 2위, 월풀은요 4등에 그칠 정도이고, 또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미국 유력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한 최고의 대용량 세탁기 15종 가운데서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월풀은 딱 한 개에 그칠 정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 이 기업들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비록 이제 4차 산업 쪽에서는 우리가 심지어 지금 중국에조차도 밀리는 조금 이제 부끄러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우리 한국의 이런 저력들은 한번 해보자 하면 왕창 또 스피드 있게 아주 급상승하는 모든 기술이나 집중력이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무역 분쟁이나 미국의 과도한 보호 무역 조치 등으로, 또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그 이전보다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지만, 지금 현재 이게 삼성전자, LG전자의 미국 시장의 선전, 이 월풀을 코가 납작하게 누르고 있는 이런 현상들처럼 한국 기업들 아주 지혜롭게 기술력으로 이런 시장 경쟁력을 또 잘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들, 한국 경제가 망한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 경제는 우리가 서민 경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축은, 안타깝게도 서민 경제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 한국은 수출 주도 국가이고 이런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이다. 이 점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실물 경제의 침체와 전혀 다른
다른 현상이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이제 참고 삼아서 생각해 볼 때 지난 1분기 상장사 순이익이요. 상장사는 뭡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의 이렇게 주식이 공개된 이런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장사들의 지난 1, 4분기 순이익이 삼성전자 빼면 13% 줄어. 자, 이 기사를 일단 주목하기 전에 우선은 이 지난해 1, 4분기 지난해가 이제 올 1, 4분기 상장사 전체의 실적을 따져보니까 작년 동기보다 5%가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동기보다 5%가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잘 나와 있네요. 코스피 상장사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보면 매출액 부분에서 463조, 그래서 지난 같은 기간보다 4.8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42조로 지난 같은 동기간보다 38조에 비해서 약 9.96%, 약 10% 증가했네요. 여기에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그래도 여전히 총 매출액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9%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지난해 실적에서도 빼고 올 1, 4분기 실적에서도 동일하게 빼고 나도 올해 1, 4분기 실적이 상장 기업의 총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지난해 1, 4분기 매출보다 증가했다는 거죠. 반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지난해 29조 원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삼성전자를 빼고 나니까 약 올해는 27조 정도의 영업이익으로 마이너스 6% 정도 이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상장사 올해 1분기 실적을 비교할 때 삼성전자를 빼고 안 빼고 하는 건 사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의 상장기업들 실적을 이야기할 때 소위 팡주, 미국 상장기업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팡주, 페이스북, 아마존 등등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제외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이 코스피 상장사 자체로 그냥 비교하면 이 속에 삼성전자를 빼고 안 빼고 그럴 사실은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저도 당분간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그닥 좋게 보지는 않지만 이 삼성전자가 그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총매출이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어떤 한 기업들이 영원히 포에버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세계 글로벌 기업 다 통째로 다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처럼 역동성 있는 이 기업들이 삼성전자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유를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가 걱정된다. 그것만으로 한국 기업 전체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전체적인 매출은 여전히 지난해보다 좋다. 또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여전히 좋다. 이 점을 이렇게 중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경제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물 경제가 나쁘다, 내수 경제가 나쁘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현상이지만 한국 경제는 재벌 기업들이 이끌어가는 주도해 나가는 경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면 이런 상장기업들, 대기업들의 이익이 여전히 지난해보다 좋다. 대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나쁘다, 망한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는 오바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한국 경제 전체가 아니라요. 한국 경제 걱정은 이제 마시고 당장 내 걱정을 해야 돼요. 내 가정, 나의 노후 걱정을 하셔야지 한국 경제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행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리고냐 하면 이 한국 경제는 바로 이 대기업, 재벌 기업들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부자가 되고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은 이제 좀 접어두시고 당장 내가 어떻게 나의 노후를 준비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나의 소득을 준비할 것이냐를 더 걱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을 매년마다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를 그래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한번 같이 보면요. 1998년 우리가 언제죠? 이때가 IMF 때죠. IMF 때인데 이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거의 한 20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0대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20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죠. 바로 언제? 20년 전에 IMF 때. 그런데 이 노란 선을 보시면 한 2000년 기점으로부터 계속 크게 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려 700조 원이 넘습니다. 20년 전에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20조 원 정도에서 지금은 700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700조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쌓아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한 오해가 약간 있는데 이 사내 유보금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번 이익 가운데 세금 내고 또 뭐 주주들한테 배당하고 남는 돈을 계속 남는 돈을 누적하면 그게 유보금입니다. 근데 이게 남는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남는 돈으로 공장도 짓고 또 기계도 들이고 이렇게 했다면 이 기계 공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내 유보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내 유보금이 현금성이냐 현금성이 아니냐 실물 자산이냐 이것을 떠나서 결국 이 대기업 이익이 크게 그동안 20년 동안 증가해 왔다는 겁니다. 자, 한국 경제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서민들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이라는 거죠. 한국 경제가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망한다, 어렵다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 경제이기 때문에 대기업 경제는 여전히 좋습니다. 더 큰 이익을 지난해보다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내 유보되는 그 금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20조 원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700조 원이 넘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한번 보면요.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거냐면 그렇죠. 요거네. 바로 기업 저축과 우리 가계 저축을 좀 이게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동안 이 추이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을 비교해 놓은 건데, 이 그림에 보면 한 95년도가 어떤 때입니까? IMF 우리가 98년도니까 98년도 이전에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가계 저축이고 빨간색이 기업 저축입니다. 95년도에는 가계 저축이 36.4%, 기업 저축이 34.4%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슷한데 98년도에는 가계 소득이 48%, 기업 소득이 22.22%로 가계 소득이 또 높았습니다. 아마 이때는 이제 IMF 등으로 기업이 폭삭 망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순간적인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 IMF 이후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IMF 이후부터 보면 여기 이제 그림상에서 2000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IMF 이후부터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을 역전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역전해서 무려 17년 동안 16년 이상으로 계속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을 크게 2배 이상 역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가계 저축률은 23%에 불과한 반면 기업 저축률은 무려 50%로 가계 저축률보다 기업 저축률이 2배 이상
크게 급증을 했다. 이 현상들을 지난 16년 동안 누적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IMF라는 그때 20년 전에 그 현상 때문에 기업 이익은 크게 증가했고 그때로부터 가계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이 현상들이 지금 2018년 현재 20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게 만들었고 가계는 지금 굉장하게 더 힘들어진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 20년 동안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왜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느냐, 그 이유가 조금 이렇게 궁금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기업 유보금은, 사내유보금은 뭡니까? 아까 앞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기업의 총이익에서 세금과 주주배당 빼고 난 금액들, 그것을 바로 누적된 것들을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데, 근원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많았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표를 통해서 보았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가계 저축보다 2배 이상으로 기업 저축이 늘어났다. 그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의 사내유보금 역시도 늘어났다. 즉 기업의 이익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그 원인이 물론 뭐 옛날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사내유보를 적정 금액 이상으로 하면 초과 과세를 하겠다, 세금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사내유보를 안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과세제도 적정 사내유보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과세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유보를 더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생겼죠. 그런 요인도 물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뭐죠? 바로 기업들이 이 사내유보금의 본질은 기업 이익이라는 거죠. 기업 이익이 없으면 적거나 없거나 적으면 사내유보금에 유보할 돈이 없는 거죠. 기업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많아졌다. 그 주요한 때, 즉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결정적으로 언제부터 큰 폭으로 늘어났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IMF 이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IMF 때 많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쉽게 했죠. 쉽게 해서 그 이후로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재편이 됩니다. 잘리는 사람 많았고 일용직들이 비정규직이 급증을 했고 고용 불안은 그때부터 아주 심화되었다라는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가계 저축률, 가계 소득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히려 하락해 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한국 경제의 주축은 대기업 경제인데 이 대기업들은 요즘 뭐 조금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빵빵한 사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걱정, 즉 한국 경제를 걱정할 필요가 우리는 없다. 대기업 경제다. 이걸 꼭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망한다. 이런 방송 정말 너무 이게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한국 경제와 우리의 삶, 서민의 삶은 다릅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빵빵하고 존재할지라도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단히 구별해야 된다고 하면 내 앞에 닥쳐 있는 현실들, 내 앞에 닥쳐 있는 현실들, 우리의 은퇴, 우리의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걱정해야지 한국 경제를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뭐 최저임금 제도라는 이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라는 것에 대한 많은 또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지만 대기업들이 일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지난 20년 동안 너무 큰 이익을, 빵빵한 이익을 대기업들이 누려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분담에 적정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오히려 서민 경제가 훨씬 더 어려워지다. 결국 책임의 문제이지 경제의 문제는 아니다. 왜? 한국 경제는 우리 서민이 주도하는 경제가 아니라 바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기사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는 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계속
이 경영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보다 자기가 열심히 장사를 잘해서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두면 훨씬 안정적이고요. 또 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 등에만 관심이 있는 외부자의 이해관계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죠. 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기업의 이익을 많이 유보할 수 있도록 되어진 이 시장 환경에 대해서 일종의 이런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은 분담해야 된다. 그런 의식 정도를 요구하는 정도가 이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저간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들을 한국 경제를 걱정한다는 것은 바로 대기업들을 걱정한다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한국 경제는 대기업의 경제고 대기업의 경제는 여전히 좋습니다. 심지어 빵빵한 내부 유보금을 무려 700조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이 기사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서울 아파트 값 이야기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네요. 강남 아파트값 15주 만에 반등. 용산이나 여의도는 큰 폭으로 상승. 몇 달 전에 금리가 인상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파트 폭락 이런 방송들 많았습니다. 요즘 또 사라졌죠. 지금 저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폭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강남이든 용산이든 여의도든 이 아파트를 가진 서울 사람들은 대체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서울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설령 빚을 내었다 하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금 올라갔습니다. 또 앞으로 더 올라갈 것입니다. 짜증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폭락은 아니다. 늘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강남 아파트 값이 반등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산 여의도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제목까지 깔립니다.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 이 투자자들이, 수요자들이 이 정도 이제 세금 정책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내성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서울 강남을 기점으로 하면요. 강남에서 강북 쪽으로 어정부까지 또 강남에서 다시 밑으로 남쪽으로 뭐 용인, 또 강남에서 서쪽으로 뭐 일산 저쪽으로, 또 강남에서 동쪽으로 어디죠? 뭐 남양주 이쪽으로 보면 강남을 기준으로 불과 뭐 한 20분 정도 가면 다 도달해요. 무슨 말입니까? 서울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으니까 아파트 값이 비싸죠. 이런 도시에서 이 아파트값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유가 있는, 빚을 내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런 정책 저런 정책에 짜증은 나겠지만 그냥 던지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오르더라라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정말 불안, 공포 이런 방송들에 현혹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냉정하게 팩트 중심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준비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국 경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당장의 코가 석자인 내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국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재밌는 기사인데요. 유럽이 트럼프의 통상 압박에 맞서서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되나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유럽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최대의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가운데서 중국이 지금 아작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익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이
포악적인 트럼프 미국에 맞서서 세계가 같이 연합하자, 손을 잡자,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죠. 유럽이 이것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죠. 이 전통적인 우방조차도 지금 트럼프는 등을 돌리게 하고, 그 전통적인 우방이 미국의 최대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계는 지금 경제라는 그 키워드에 어제의 우방이 없다, 어제의 친구가 없다, 이것들이 지금 그냥 치열하게 이런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정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북한과의 문제에서 정말 핵을 원하는지, 처음에는 당연히 그랬겠지만, 핵 제거를 목적으로 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트럼프 그 자신의 당장의 선거 등등을 염두에 두고 어떤 미국 유해자 송환이라든지, 또 당장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정도, 미국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손에서 이익을 취하고 빠지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 이런 의심들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냉정하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역시도 미국과 트럼프의 관계에서 정말 이제는 냉정하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 유럽조차도 그 전통의 우방조차도 미국이 오히려 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 유럽이 이제는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되나 하는 딜레마까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뉴스는 더 조금 이제 기가 막힌 뉴스인데요. 여전히 또 이 뉴스의 주인공은 트럼프입니다. 몬테네그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몬테네그로는 유고 알죠? 우리가 냉전 시대에 공산 국가였죠. 그 유고의 연방제 유고의 나라였는데 독립을 했는데, 이 몬테네그로가 소련 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이제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유럽의 회원국이 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나토의 회원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토의 회원국이 어떤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나토의 회원국이 연합군이 되어서 같이 전쟁을 해줍니다. 같이 전쟁을 해주는데, 이 몬테네그로는 심지어 지금 현재 그 나토의 회원국이며 EU에 지금 가입 신청을 낸 나라임과 동시에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다. 즉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같이 전쟁을 치루어 주었던 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몬테네그로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나라죠? 러시아죠. 러시아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 이 나토가 자동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불편하다. 그러지 말았으면 개입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나토 미국은 이런 이야기를 떼놓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최근에 18일 방영된 폭스 뉴스 인터뷰인데요.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네요. 지난해 2017년도죠. 나토에 가입한 몬테네그로가 공격을 받았다고 치자. 왜 내 아들이 몬테네그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야 하느냐. 이 이야기는 몬테네그로가 러시아한테 공격을 받으면 나토의 나토의 회원국들, 즉 미국도 포함되죠. 나토의 회원국들이 왜 몬테네그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트럼프가 같은 동조를 합니다. 어떻게? 무슨 말 하는지 안다. 나도 같은 질문을 해왔다. 그러니까 이 몬테네그로는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회원국인데, 이 회원국 형제국이죠. 이 형제국이 공격을 받는 것조차도 그것을 같이 연합군으로 그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가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죠. 최근에 물론
러시아를 다녀왔고 푸틴을 만났고 이 푸틴과 관계를 돈독게 하려고 하는 의도 중에 하나는 중국과 즉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자꾸 이제 뒤에서 깨방을 부리니까 이 중국을 조금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지렛대로 러시아를 이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더라도 이 자국의 정말 헬명이기도 한 이 몬테네그로를 디스하고 있다, 떼어놓고 디스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이고 미국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이렇게 한국이 망한다, 뭐 어쩐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당장의 내 현실, 내 앞에 닥친 현실에 현실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계 경제는 지금 아까 유럽과 중국이 손을 잡네 맞네 하는 문제, 지금 이 트럼프가 자신의 혈명조차도 디스하고 있는 이 냉정한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경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심을 냉정하게 잡아야 되는지를 더 절감하게 하는 뉴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특히 50대 이상 분들이 크게 손실을 입는 이 투자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 가보려고 합니다. ICO라는 건데요. 이 ICO는 뭐냐면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들을 등록하는 것을 바로 ICO라고 합니다. 즉 가상화폐를 뭐 듣도 보도 못한 가상화폐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통시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ICO인데, 국내에는 금융당국이 ICO를 금지했습니다. 금지했는데 금지하고 나니까 이 ICO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국내에는 못하니까 주로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이 ICO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집계된 수치는 없지만 국내 기업 100여 곳 이상이 해외에서 이 ICO를 준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주로 이제 스타트업이나 또 중소 중견 기업들, 이 기업들이 기존 사업과 기술력에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뭐 구체적인 몇 가지를 보면 더브루퍼라는 기업이 선보인 이 아이콘이라는 이게 가상화폐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스위스에서 진행을 해서 한 450억 원 규모로 자금을 모집을 했다고 하고, 이 대표적인 국내 기업 ICO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뭐 그 밖에 이제 몇몇 건들이 있는데 또 뭐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던 이 칙토라는 회사는 인슈어리움을 발행해가지고 이 기관 투자자 사모 판매에서만 당초 예상치의 2배가 넘는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조금 이제 성공 사례가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우죽순처럼 지금 ICO를 막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 이제 홍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저런 돈들이 많이 뭐 그런 ICO 투자 쪽으로 많이 지금 유입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계속 이제 증가한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이 발행 ICO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공식 모바일 메신저, 또 오픈 채팅방 등으로 이런 이제 정보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최근에는 이 해외 ICO 투자를 대행하는 전문 사이트나 공구 사이트까지 성행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조금 이제 대박을 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심지어 이제 이게 ICO 투자 대행을 빙자한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카카오, 빗썸 등 이런 유명 기업이 발행 예정인 암호화폐다 이러면서 이제 투자금을 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나 이 ICO는 국내에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렵고 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신고 접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증거도 없죠. 거의 즉 암호화폐 지갑 기록이나 돈을 전송했던 내역을 들이밀어도 뭐 피해 사실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서부터 곤란을 겪는 일이 그냥 뭐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결론, 무분별한 ICO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랍니다. 설령 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ICO라 할지라도 이 거래소의 코인 시장, 코인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투자금 이상의 시세가 형성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시세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뭐 해외에도 이게 데드 코인, 즉 이제 코인이 사라진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프로젝트가 없어지거나 이 사업성이 부족해서 거래량이 정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투자 시장이 그렇지만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중에 사기도 훨씬 많아진다.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다수가 사기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게 다단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별히 이제 소득거리가 없는 분들이 다단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단계를 많이 하는데 이 다단계 판매원의 82%가 작년 수입이 빵원 하나도 없었답니다. 1억 이상은 0.12% 뿐이었다고 하네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소득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그 소득을 살펴보면 상위 10개사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답니다. 지난해보다 2% 가까이 줄어든 3조 5천억 전체 매출은 줄었답니다. 상위 10개사가. 그런데 이 다단계 판매업체 등록한 판매원 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4.9% 5% 가까이 늘어난 87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업체의 10개 업체, 상위 10개 업체의 총 매출은 줄었는데 판매원은 더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소득도 평균 떨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작년에 업체로부터 원수당을 한 푼이라도 받은 판매원 수는 지난해보다 4.3%가 줄어든 157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8%다. 즉, 한 푼이라도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다단계 전체 판매원의 18%에 불과하다. 반대로 82%는 한 푼도 못 벌었다라는 이야기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상위 1% 미만의 다단계 판매원 가운데 상위 1%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평균 5,861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고요. 나머지 99%의 판매원의 평균은 연간 1년간 49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참, 뭐, 많은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아까 이제 자료에서 보았지만, 그 소득은 뭐, 연 49만 원이라고 하면, 99%가 49만 원이라고 하면, 뭐, 번 돈만 있었습니까? 이보다 더 많이 썼겠죠? 교통비, 또, 어떤 샘플, 또 선물도 해 주셔야 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결국 99%는 다 적자다, 이런 이야기가 될, 평균 적자다, 뭐 이런 이야기. 심지어 82%의 다단계 종사원들은 한 푼도 못 받았다, 지난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다단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만 또 시간과 에너지와 심지어 돈까지 투자하죠.
그래서 냉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꼭 한번 체크하시면 같은 노력과 같은 비용과 같은 투자를 통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는지도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여기까지.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또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을 이렇게 도배한 이런 방송들 조금 피하십시오.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마취되어 가면 모든 것에 의욕을 잃습니다. 우리 100세 인생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 감당하기조차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걱정은 좀 접어두시고 당장 내 앞에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오늘도 돈 내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화 02-5360-1532나 카카오톡에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플러스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되고, 저희 돈 파는 가게 홈페이지 돈 파는 가게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또 머니마트.kr 치고 들어오시면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는 범위 내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